안녕하십니까. 예, 215페이지요. 76번 문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요 난방시 히트펌프 성적계수 COP에 대한 부분이 그 히트펌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15회 때 또 78번 문제 보시면 지난번 시험이 18회 때 뭐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패턴이라서 좀 기억을 좀 해 두시는데요.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선 그 히트펌프의 그 체계를 좀 보시면 일단 공기를 압축을 해서요. 압축기를 통해서 컴프레스하죠. 압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응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응축된 거를 팽창 밸브를 통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냉방하는 경우에 이제 증발기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순환 과정. 그래서 이 응축을 하면서 열을 내고 증발을 하면서 열을 뺏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난방과 냉방 이거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제 78번 문제 보시면, 요 이제 냉방을 이제 뭐가 하느냐. 이제 증발기죠. 요 이제 용어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76번 보시면 히트펌프의 성적계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히트펌프고요. 성적계수. 요 COP라고 하는 이 성적계수는 말 그대로 성적입니다. 성적 그럼 우리 이제 초등학교 그죠? 야, 너 몇 등이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성적. 몇 점이냐? 성적이에요, 성적. 그걸 COP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성적이라는 게 뭐예요? 성적. 야, 어제 4시간을 공부를 했더니 점수가 올랐더라. 어제 퍼즐로 잠만 잤더니 성적이 떨어졌더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성적이라는 의미는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왔다. 그 얘기를 우리 이제 바꿔서 성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입력분의 출력. 그러면 이제 난방을 하고 있다면 이때의 성적은 뭐로 나타나느냐 그 얘기죠. 입력은 뭐냐? 압축기의 압축일이죠. 출력은 응축기의 응축량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이 압축기의 압축일, 이걸 그대로 쓰면 압축일이 입력이 되고, 응축기의 응축열이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요겁니다. 요거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뭐로 나눈 거예요? 응축열을 압축일로 나눈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표현. 되게 이 표현도 이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가령 5분의 4. 그럼 이 5를 4로 나눈 거예요. 4를 5로 나눈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축열을 압축일로 나눈 거예요. 압축일을 응축열로 나눈 게 아니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성적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냉방용 냉수. 여기도 나왔네, 그죠? 증발기. 또 18번 증발기. 요 얘기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연거푸 3번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기 난방에 비해서 고온수 난방의 장점이 아닌 것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온수 난방은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예열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예열 시간이 짧다. 이게 이제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1번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 80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이제 보일러에 들어가는 이제 물, 이제 우리 이제 용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물은 연수도 있고요, 경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수를 사용해라. 경수 사용하면 보일러 스케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그 80번 문제 연수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처럼 보일러 용수로 적합하다. 그리고 비누가 잘 풀린다.
그 센 물, 바닷물 하면 왜 비누 막 잘 안 풀리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수라고 하는 거 단위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수 단위는 이 연수라고 할 때 그 단위는 그 ppm을 쓰는데 그 ppm은 탄산칼슘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탄산칼슘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지는 거죠. 뭐 스케일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칼슘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칼슘 덩어리가 적은 게 연수예요. 이게 적은 게 연수고 탄산칼슘이 많은 게 경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1번 지문 보시면 탄산칼슘이 많은 게 연수다. 이건 잘못됐죠. 120ppm 이하의 물을 우리는 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표현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의외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암기하시는 것보다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문제 풀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81번 보시면 급탕 설비에서 배관 시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탕 배관의 경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선 열을 이렇게 다루는 것 있어서는 제일 먼저 균형이에요, 균형. 어떻게 하면은 이 열을 보낼 때 남고 부족함 없이 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 뭘 합니까? 역환수 방식 같은 걸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흐르게끔 하기 위해서 정체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방이 차? 에어가 차서 그래. 왜? 순환이 잘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춤주춤 하면 이게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환이 잘 되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순환할 수 있게끔 구배를 잡아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향식 공급관, 위로 올라가는 거는 상향식 구배로 합니다. 공급은. 대신 복귀는 하향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잘 가는 거죠. 잘 가게끔 하는 거예요. 아무튼 뜨거운 물, 데워진 물이 빨리 가게끔. 오는 거야. 밀려서 오는 거니까요.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찬물이 돼서 돌아오든 뭐 그건 관계 안 합니다. 일단 빨리 뜨거운 물이 빨리 가야 돼요. 식지 않고. 하향식은 이게 잘 안 내려오지요. 그죠? 하향식은 안 내려오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내려오는 방식이 잘 내려오게끔 선 하향을 해주는 거예요. 하향식인데 선 상향하면 그렇지 않아도 안 내려오는데 위로 가려고 그러고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예, 그래서 내려오게끔 설계를 합니다. 하향식은 모두 하향으로 하는 거예요. 열은 다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향식은 하향으로 구별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하향식 공급 방식에서는 다 하향으로 해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이요. 역환수 방식 또 나오죠. 역환수 방식. 뭐,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이 균형, 역환수를 쓰는 이유는 이거 쓴다 그러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유량이 동일해야 돼요. 정유량 밸브. 그러니까 정유량의 개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역환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이제 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급탕 또 난방과 관련된 부분에 이런 역환수 방식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가장 열 관리의 기본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채광에 대한 이야기. 이제 여기부터 이제 환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환기는 의외로 어렵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환기 기준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의 문제는 이제 이론적인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론이 어렵지 않죠, 환기가. 근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기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죠. 자, 83번 문제는 이건 이제 구회 이전의 문제고 이론적인 문제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채광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번 보시면 채광이 충분하다. 근데 뭐하러 조명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환기 84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창문 설치하는 이 자연환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옳지 않은 것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5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84번 보시면 환기 횟수란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환기 횟수가 뭐냐? 5번에서 보면 창문을 열고 닫은 횟수다. 야, 너 환기 몇 번 했냐? 3번이요. 그럼 창문을 3번만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기 횟수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0회 때부터는 요 환기 설비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요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요 환기 횟수로 하고 있어요. 기준. 환기 횟수라는 게 뭐냐? 이제 지금부터 정리를 할 텐데, 우리 기준에 의하면, 이 기준이 이제 환기 기준이 되겠죠? 환기, 공기를 교환하는 그 기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환기 기준이고, 어쨌든 환기 횟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라고 하는 게 창문을 열고 닫는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내 공기를 얼만큼 교환했느냐, 1시간에. 이걸 환기 횟수, 환기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기 기준, 현행법상 환기 기준은 시간당 0.5회 이상이 되면 충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시간에 그 최적 공간의 반만큼의 공기를 바꿔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85번 문제 보시면, 그러면 이제 기준을 보는데, 기준에 기계 환기가 있고, 또 자연 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환기 설비 설치 기준을 각각 가지고 있고, 요 기계 환기에 대한 이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기계 환기 설비 설치 기준, 자연 환기 설비 설치 기준을 아주 계속 보시면 85, 86, 87, 88 뭐 이렇게 아주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서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우선 이 소음 관련된 부분도 물어보죠. 그래서 조용해야 됩니다. 40dB 이하, 또 50, 40. 이거 뭐 이론에서 정리해서 외부에 있으면 50, 거실에서 40, 자연환기 4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경우에 유입 공기에 대한 이제 그 공기에 오염 물질이 같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필터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 필터는 그래서 성능이 좋아야 되죠. 그걸 이제 입자 포집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비색법, 광산란, 적산법에서 60% 이상, 요거는 중량법에서 50% 이상, 이런 이야기다. 또 이제 문제에서 이제 또 정리를 하겠지만, 뭐, 요런 이야기들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고, 답을 쉽게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85번 문제 1번 보시면 이제 기준이 얼마냐,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소음도는 40dB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쓸 때, 요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는 유효 표시량의 90% 이상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5번에서는 85%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86번 주관식 문제인데요. 환기 설비 설치 기준입니다. 신축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시간당 몇 회? 이거 나오네요. 0.5 이거 쓰시면 되고, 가에. 소음은 이 기계예요, 자연이에요. 기계 환기는 그냥 40dB 이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문제, 기계 환기 설비 설치 기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둘 이상 실에 공급하는 경우에 뭐 A실과 B실 전부 다 공기를 호흡해야 되니까 두 공간 합계 이상이 돼야 되죠. 그리고 유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기계 환기는 최소, 최대, 적정
이런 바람량을 나타내는 이런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정 단계의 환기량이 시간당 0.5회 이상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2번에 보시면 최소, 최대 두 단계로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인 세 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따라서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 기계 환기는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다푼데 좀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잘 나오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이요. 요것도 기계 환기. 문제가 다 기계 환기 문제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1번 보시면 흡배기구,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데는 잘 나가고 잘 들어와야지. 앞에 꽉 막아놓으면 공기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뭐 1번은 이해할 수 있고. 2번 보시면 환기량 조절을 위한 이 풍량은 3단계 또는 그 이상이죠. 이거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13회 때 나왔던 문제의 답과 똑같습니다. 17회 때 문제가. 예. 대신 이제 요 예전에 나왔던 몇 회 때 나왔었나요? 요거 10회 때 나왔던 요즘은 한 번 더 썼죠. 그죠? 예. 그리고 90도 이상 그 5번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공기가 이쪽 나온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공기정화기가 있겠죠. 공기정화기가.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는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는 신선한 공기, 나오는 공기는 오염된 공기일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다시 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등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요 둘 사이를 떼어라 그 얘기죠. 그래서 1.5m 이상 떼거나 공간이 협소하다 그러면 90도 이상 이렇게 꺾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쪽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예, 그 이야기는 이제 5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9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인데요. 이 특별 피난 계단, 이건 뭐, 요 문제로서 정리하셔도 돼요. 불연재료로 하고요. 또 배연금이 닫혀 있다가 이제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여닫힘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2번처럼 배연구가 열렸는데,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배연기가 열려서 작동해야지. 열려놓고 작동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잘못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문제. 예. 300세대 아파트의 환기 설비. 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요 기준은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적용은 이제 그 근본적인 적용은 100세대 이상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은 다 적용이 돼요. 그리고 주택과 주택의 건축물도 100세대 이상이면 다 적용이 됩니다. 뭐 아파트, 이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를 얘기를 하죠.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보시면 1번이요. 시간당 0.5회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 환기 횟수 2번에 대한 설명. 이 환기 횟수라고 하는 게 문을 창문을 여닫은 게 아니라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는 이 최적 안에 있는 이 공기에 어느 정도를 한 시간에 교체를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보시는 것처럼 실내 공기 교환 횟수는 환기 설비의 최종 흡입구에서 공급되는 시간당 총체적 풍량을 뭐로 나눈 거예요? 실내 총체적으로 나눈 횟수다 그 얘기죠. 그래서 N은 V분의 Q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교차 오염 방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얘기죠. 나왔던 게 다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둘 이상인 경우에는 큰 실. 아니죠. 합계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요 이야기는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기준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로우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91번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면 실제로 뭐 이건 이제 풀기 상당히 까다로운 계산 문제입니다. 16회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환기 횟수를 우리가 이제 법으로 정해 놓는데 여기서는 뭐 발열량이 이만큼 되는데 그럼 환기를 필요로 하는 양이 있어요. 그럼 환기량이 있고 그럴 때 그 면적 대비 횟수가
얼만큼 되느냐, 이걸 풀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식은 91번 n은 v분의 q 뭐 이건 알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것은 실내 온도를 했을 때 시간당 횟수, 이 횟수 시간당 횟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실제 공급량이 좀 필요하고 환기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최적이 필요하죠. 근데 최적은 쉽게 구합니다. 보시면 바닥 면적이 100이고 높이가 4니까 4m니까 400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그럼 얘만 구해주면 돼요. 시간당 필요한 양. 그래서 이거를 좀 구해보면 시간당 3.583 정도 돼요. 시간당 3.583.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한 8.958 정도 돼서 8.958, 약 9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한 이 풍량을 구하는 방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열량, 그래서 또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기량, 그리고 이 발열량 대비 그 내외부의 온도 차,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푸는 데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기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환기량을 구하는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요 환기 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2번 문제부터는 전기사업 법령상의 문제예요. 자, 전기사업 법령상의 문제, 특히 이제 전기설비의 법령 문제인데요. 요건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정리를 사전에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옵니다. 저쪽에서 발전을 해서 이제 보내주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변전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한전의 라인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올 때 이게 실제 이제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보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세대 혹은 이 공용에서 사용을 하는데 실제 저압을 쓰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내지는 거는 특고압이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못 쓰고 이걸 전압을 바꿔서 써야 되죠. 또 변압기가 필요하다고 얘기고, 한전 측의 전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변압을 해서 이렇게 세대 공용에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용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여기서 들어와서 요건 이제 배전반이라고 해요. 이 배전반까지를 수전설비라고 하고, 또 배전반부터 보내주는 설비를 군의 배전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전기 수용설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압력 이야기하고, 또 지금 뭐 이렇게 요 이제 그 용어 이야기하고 뭐 압력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구분하면서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물어봤죠. 특고압은 7000V, 7kV죠. 초과하면 무조건 특고압이라 그래요. 저압은 교류에서는 600V 이하, 직류에서는 750V 이하면 저압이라 그러고, 요 사이에 들면 고압이라 그럽니다. 자, 92, 93 문제인데요. 수전설비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 기기, 그러니까 어느 쪽을 물어봤냐면 이쪽을 물어본 거예요. 이쪽.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군의 배전설비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93번 전압은 저압, 고압, 특고압. 이 중에 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에서 이야기니까 고압, 교류에서 600V 초과 7000V 이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600, 7000. 예.
그 다음에 9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부대 시설의 설치 관련해서 우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 세대에서 이제 많은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킬로로 설계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용량은 60세 미만의 경우는 세대별로 3kW. 이건 이제 계산 문제도 나중에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세대별로 3kW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제곱미터 초과할 때마다 0.5kW의 값을 더해 줍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뒤에서 계산해서 한 번 더 보시기로 할게요. 1번이 옳게 돼 있고 2번 전력의 한계는 전유 부분 안에 가능해요. 원격 검침하는 경우. 3번 보시면 단자는 다 2개소 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지하 매설의 경우는 6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가공선이 일정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죠. 자, 95번 문제 안전관리자 선해임 문제를 좀 볼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압력이 높기 때문에 특고압 이런 거 사용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전기 안전관리자가 필요하죠. 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다 선해임을 하고요. 그죠? 전력기술인 단체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 3번 보시면 신고 필증의 발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신고 필증은 가서 직접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즉시 지체 없이 받는 거지 7일 이내에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신고했다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바로 받아오는 겁니다. 신고 필증 좀 주세요. 근데 7일만 기다리세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96번 문제는 우리 이제 이 중대한 사고가 있어요. 전력 사고가 있죠. 그래서 뭐 사망자 2명이 발생한다든지 또 1000세대 이상 1시간 이상 정전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데 중대한 사고에 우리 이제 3번에 보시면 사망자 이야기할 때는 2명 이상. 또 이건 또 아이러니하게 1명 사망하면은 중대한 전기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번, 요게 이제 최근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의 유형인데요. 요 개념은 특히 이제 뭐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계산 문제까지도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전기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자, 97번 문제부터 이제 보도록 할 텐데, 97, 98, 99번 문제가 다 요 관련된 문제예요. 최근에 이제 잘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 세 문제는 변압기의 용량을 추정하는 용량 추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과 수용률은 수요율이라고도 부릅니다. 부하율과 부등률이라는 것이 있죠. 이 수용률은 내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시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설비가 뭐 1000kW 있다. 다 해보니까. 근데 어떤 시점에서 보니까 뭐 700kW를 쓰고 있더라. 그럼 이게 수용률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100 하면. 그래서 이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설비의 합계죠. 이거는 최대로 사용하고 있는 최대 수용 전력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수용률이에요. 부하율은 내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피크치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를 쓰느냐, 이걸 이제 부하가 어느 정도 걸려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부하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700kW를 최대 쓰고 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반 정도를 쓰고 있더라. 그럼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부하율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바꿔 얘기하면 최대 수용 전력 분의 평균 수용 전력이 되는 거예요. 자, 부등율의 경우는 아직 이제 계산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이건 이제 예상 쪽에서 이제 한번 다뤄볼 텐데,
이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력을 이제 여러 곳에 보내는 데 있어서의 전력 요 분배 상황을 확인하는 것, 이용 상황을 확인하는 것, 이제 부등률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를 합계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이 자체가 뭐 합계에서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예상 문제에서 문제로서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뭐 쉽게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을 하는데 공장도 보내고 아파트도 보낸다. 만약에 동시간대에 피크를 같이 쓰면 분배를 해줄 수가 없죠. 얘도 주고 얘도 주려면 내가 100을 보낸다 그러면 50, 50씩밖에 못 보내는데 얘네들이 아침에는 아파트는 안 쓰고 공장만 쓰고 저녁 때는 아파트만 쓴다면 9대 1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이쪽에 아침에 90 보내고 저녁에 이쪽에다 90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는 전력을 이렇게 서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개념이 부등률의 개념입니다. 자, 97번 문제부터 보시면 어느 전력계통에 접송된 수용과 배전선, 변압기 등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과 그 계통에서 발생하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의 관계. 이건 뭐냐? 부등률이라고 하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98번이요. 계산식이다. 최대 수용 전력을 부하 설비 용량으로 나눈 거. 이거죠? 이건 이제 수용률이고, 기억번. 니은번은 평균 수용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 이건 이제 부하율이라고 하죠. 나머지 이제 부등률입니다. 그래서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부등률. 예, 이렇게 나누면 되죠. 4번을 선택하시면 되네요. 자, 지난번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물어보는데 가장 쉬운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요 수용률의 계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량이 각각 얼마냐 보니까 80, 용량이 80 플러스 100, 120 이렇대요. 수용률은 얼마냐 하니까 0.8, 80%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냐? 그거잖아요. 뭐 이건 아주 뭐 어렵지 않은 계산이 되죠. 정리해보면 80은 300분의 x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이게 x는 240이다라는 게 금방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99번 답은 이제 킬로와트는 보기로 주었으니까 24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102번 문제 보시면 이제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규모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과 관련해서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이제 2번이나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대행을 할 때 두 가지 형태요. 안전공사, 대행 사업자에게 대행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에게 대행을 줄 수도 있어요. 개인 대행. 그래서 이 변압기 용량과 요 비상용 예비 발전 용량에 따라, 이게 이제 1000kW 미만이다. 또 이게 500kW 미만이다. 그러면 대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변압기는 500kW 미만, 이거는 300kW 미만이죠. 이걸 초과하게 되면 선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지금 102번 문제는 어느 하나의 전기 설비 해놓고 이 대행 사업자가 하는 경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1,500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1,000kW 미만의 전기 수용 설비와 500kW 미만의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전기 설비에 있어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론인 변압기 용량 추정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101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